이번 시간에는 제가 올해 했던 사례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몇 년째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은 또 이제 같이 했던 몇 년째 그 결과물 같이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미술 선생님이랑은 2019년부터 같이 협력 수업을 매해 하고 있었고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랑 우선 동갑이고 제가 2018 신규고 2019 신규세요. 근데 제가 18 신규가 혼자였어서 학교에서 엄청 외롭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19 신규가 왔는데 저랑 동갑이길래 제가 먼저 바로 2월 달에 교장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러 왔지만 제가 교장 선생님보다 먼저 찾아가서 너무 반갑다, 너무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친해진 선생님이고요. 그 선생님도 당연히 도서관 협력 수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모르셨어요. 그런데 그 미술사를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예술가의 방을 만드는 그런 수행평가를 계획을 하신 거고, 제가 이제 그럼 미술사 애들이 어떻게 찾게 할 거냐, 선생님이 책 다 사실 수 없잖아요. 도서관에서 제가 책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꼬셨어요. 그 선생님도 아마 신규 선생님이라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보다라고 저를 그냥 따라와 주신 것 같아요. 미술사 그래 내가 책은 다 못 사지. 도서관에서 책 그러면 하면 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이제 따라오신 선생님이시고, 네, 이게 우리 당국고등학교 8칸, 지금 8칸인데 8칸 되기 전에 4칸이었던 시절 때 도서관입니다. 이거는 도서관 내부에 있던 교실이고요. 이 당시에는 도서관에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협력 수업을 하고 싶은데 협력 수업을 하려면 책만으로는 못 보시고 선생님들을 인터넷 정보원이 꼭 필요하다. 인터넷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기기가 꼭 필요하다고 조르고 졸라서 정보부에서 6대 데스크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대 데스크탑을 우선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이 당시에는 조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조별로 역할 정보 검색을 하는 친구를 따로 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신의 조의 주제에 맞는 것들을 여기에 앉아서 검색을 해서 여기 바로 옆에 흑백 프린터가 있어서 그 프린터로 다 뽑았어. 이제 조별로 돌아가면 자기가 뽑아온 내용을 조별해서 같이 추리고 그걸 다시 이제 보고서로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좀 열악했을 때였고, 이때는 이제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 컴퓨터는 쓰지 않고 이때도 미술사 관련 책으로만 학생들이 정보 탐색을 하게끔 하셔서 학생들이 책으로 지금 미술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활동체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에 자신이 어떤 책을 받고 어떤 내용을 메모를 했는지 사시별로 정리하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 작가의 생애가 어땠는지, 작가가 이제 어떤 스타일의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작가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이런 거 책을 보고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활동지도 하나 준비를 했고, 옆에는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 지금은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학생들이 어떻게 미니어처를 만들 건지를 그리는 거예요. 저희가 한 명 이제 혼자 하는 친구들은 20 곱하기 가로 20, 세로 20, 높이 20cm의 이제 규모로 방을 만들게 했고, 팀으로 하는 경우는 2명이면 40 곱하기 20 이런 식으로 이제 배로 퍼지는 거였는데, 여기 이제 학생들이 입체적으로 어떻게 방을 그릴지, 여기가 정원이다 아니면 여기가 2층이다 이런 거 구상해서 아이디어 스케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역할을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 팀인 경우 역할 분배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출처 적을 수 있도록 적어놓은 활동지입니다. 이 선생님도 제가 협력이니까 이런 거 활동지 만드는 거, 과제 목록 정하는 거 이런 거 다 협력해야 돼 나랑. 그랬더니 정말 적극적으로 저한테 이제 거의 검사 받듯이 활동지 만들어서 이제 또 동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 이거 활동지 만들었는데 봐주라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친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저한테 모든 것들을 다 협력 이제 검사를 서로 해주고 하면서 체크를 서로 이제 더블 체크를 하면서 수업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과제도서 목록 협의는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준비도 제일 많이 해와요. 보통 이제 선생님들께는 협력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먼저 1차 초안을 짜서 먼저 보여드리는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미 이제 과제도서 목록을 짜와요. 도서관에서 보고 자기가 목록을 세워서 우리 친구가 얘가 이 화가를 선택했으니까 이 책은 꼭 있어야 된다. 이 책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저한테 주고 어때? 이 정도면 될까? 하는 이제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과 제가 교과 협력을 하는 거 보고 아 이거 원래 선호 선생님이 이만큼 해주는구나를 좀 알아서 나중에는 이제 좀 저한테도 좀 맡기고 저한테 좀 시키는 것도 있고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엄청 열정적으로 자료를 준비했던 친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이건 이제 도서관 리모델링 하고 나서의 도서관 성악이긴 한데 여기에 미술사 같은 경우는 정말 서양 미술사, 한국 미술사, 동양 미술사 이렇게 미술사 전체를 다룬 책이 있고 특정 화가 뭐 예를 들어서 고흐면 고흐, 고객이면 고객 이런 식으로 특정 화가의 책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해서 놓아두었고 이제 2019년도, 20년도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미술을 자기가 진짜 미술을 원해서 다른 것들 중에서 미술을 원해서 온 친구들이라서 조금 더 미술 안에서 세부적으로 순수 미술인지 아니면 디자인인지 사진 쪽인지 건축인지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조금 나눠서 책을 제공을 해줬고요. 이 수업은 길게 할 때는 16차시까지도 했고 짧게 할 때는 12차시 정도도 했어요. 미술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학기에 이제 미술 과제를 2개에서 3개를 하게 됐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하는 거여서 차시가 되게 길었고요. 근데 그 모든 차시를 다 도서관에서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1차시에서 많으면 4차시까지 뭐 적게 할 때는 뭐 원격 수업하고 병행하고 할 때는 2차시, 뭐 3차시 정도만 이렇게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자료를 찾고 정보 탐색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제 이 작가의 방을 꾸밀지 스케치하는 정도는 도서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술실로 돌아가서 미술실에서 미니어처를 만드는 건데 미니어처를 만들 때는 어쨌든 자기가 봤던 기본 자료들 계속 참고해서 만들려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봤던 책들 제가 미술실로 이렇게 옮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술실에서도 책을 보고 도서관에서도 책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미술실로 가면 학생들이 책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방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 크기로 방을 만드는 거고 네, 이게 결과물입니다. 이거는 2019년 처음 했던 결과물이고요. 대충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또 유명한 화가들이라 아시겠죠. 제일 위에가 고흐방인데 이 친구는 고흐의 작품을 자기가 직접 그려서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옆에는 키스 헤링방, 그 다음에 여기는 모네, 오른쪽 밑에는 백남준 작가의 방인데 이 모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이 친구들은 그 작가의 작품을 미니어처로 해서 붙여놨는데 이 친구는 모네 방에 정원 가꿀 수 있는 재료들을 넣어놨어요. 모네의 취미가 정원 가꾸기였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책을 읽고 그것을 알아서 여기에 이제 모종도 넣고 호미도 넣고 삽도 넣고 이런 식으로 꾸민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작가의 그냥 방을 작가의 작품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였고요. 이건 올해 작품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벽지들은 제가 이제 이때는 초반이어서 그냥 미술 선생님이 우드락이랑 나무 막대기 얇은 판이나 뭐 나무 막대기 동그라미나 나무 종류를 여러 가지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주면 애들이 다 바닥도 칠하고 벽도 다 칠한 거였어요. 근데 이 선생님 이제는 발전을 해서 본인도 이제 좀 노하우가 생겨서 학생들한테 패턴을 다운받으면 그 패턴을 컬러 프린터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전부 다 이게 다 애들이 패턴을 그린 게 아니고 뽑아서 붙인 거예요. 이 바닥에 나무 타일도 그렇고 이제 벽지, 땡땡이 벽지도 그렇고 패턴 프린터를 이용해서 하게 됐고요. 이 선생님께서 애들이 이제 뭐 종이로 다 색칠해서 이불 만들고 이런 걸 조금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서 짜투리 천도 뭐 인터넷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그 인형 만들기 천인데 조그만 건데 랜덤으로 10장에 5,000원 뭐 이런 거를 이제 사서 학생들이 이불도 만들고 뭐 이럴 수 있도록 커튼도 만들고 이런 거 준비를 해주신 거고 이거는 푸요이라는 작가 방인데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도 이 푸요이의 호박, 이 유명한 호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작가가 학대 경험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이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던 중이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학생이 그 내용을 알고 그러면 작가는 계속 치료 중이니까 방에 약이 있겠네 싶어서 그냥 자기가 방에다가 약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물론 몰랐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작업 계획서도 다 쓰는데 그 계획서를 보면 얘가 약봉지를 왜 만들었는지 이런 거를 저도 애들이 그 계획서 쓴 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랑 애들이 이제 평가한다고 같이 작품 둘러보면서 와 우리가 진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똑똑해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미술 전시회를 진짜 보는 느낌이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미술 선생님도 실제로 본인이 모든 화가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진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올해 작품인데요. 지금 작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미술 작가고 우리나라 작가고 전시였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전시관에 디퓨저 그러니까 그 관마다 디퓨저 향을 다르게 해서 그 냄새까지도 그 작품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이 작가의 방에는 향 샘플 칸을 따로 만들어서 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야자키 하야오 방인데 뭐 고흐나 고갱이나 뭐 피카소 옛날 화가들은 방에 그냥 아크릴 물감, 뭐 유화 물감, 붓 이런 세트가 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방에는 태블릿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또 시대가 반영이 된 거죠.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메달도 많이 받아서 상을 많이 받아서 이 친구는 단초를 은박지로 쌌어요. 이런 식으로 메달도 만들고 이제 작품 DVD도 전시를 하고 이렇게 태블릿에 그림도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화가의 방을 꾸몄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화질이 좀 안 좋은데 2019년에 저희가 처음 수행평가를 같이 하고 전시를 한 건데 아주 감사하게도 저희 미술 선생님이 이 협력 수업을 그냥 진짜 여기다가 도서관 협력 수업 이러고만 해서 결과를 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협력 수업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협력 수업 홍보를 아주 잘했다. 이게 너무 있어 보이는 결과물이어서 이게 진짜 미니어처처럼 만드는 거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오며 가며 불경을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협력 수업이라고만 해놔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협력 수업 결과물이 이런 게 나와? 도대체 뭘 협력했는데?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저한테 좀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는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이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선생님은 수학과시니까 제가 이런 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선생님 역사과시니까 제가 이런 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됐었고요. 이건 2020년에 이제 전시를 해놓은 건데 이때 이제 점점 가면서 애들의 퀄리티가 사실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화질이 조금 안 좋아서 아쉽지만 점점 애들이 그냥 붓칠하는 게 아니고 패턴을 프린트하기도 하고 천을 붙이기도 해서 점점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고요. 올해는 전시를 그냥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리모델링한 도서관 모습인데 도서관에 기둥이 4개가 있어서 그 기둥에 제가 큐레이션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둥을 둘른 이렇게 나무 모양의 이제 그 전시대가 있어서 여기에 협력 수업 결과물을 전시를 했고요. 전시하면서 학생들이 읽었던 책이랑 이 학생들이 이 책에서 뭘 봤고 작가의 생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이디어 스케치한 거를 같이 전시를 해서 구경을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빨리 그냥 12월 달에 전시를 하고 방학 전에 치우고 싶었는데 저희 2학년 부장님이 이거 좀 방학 때 내내 두면 안 되냐, 우리 방학 때 학생들 방과후할 때도 애들 좀 전시 봤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아직도 도서관에 지금 비치되어 있고요. 이게 미술과라 하니까 결과물이 너무 그럴싸해서 보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좋은 말씀도 진짜 많이 해주시고 결과물이 정말 전시회 같은. 사실 국어과나 사회과도 전시회 하려면 당연히 다 할 수는 있지만 거의 프린트해서 붙여두는 그런 형식이었을 텐데 미술과다 보니까 이렇게 전시 효과가 높아서 미술 선생님도 칭찬 많이 받고 저도 칭찬 많이 받은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이거는 미술과랑 했던 다른 수행평가 중 하나인데요. 이거는 온라인이랑 병행하던 그 시절에 했던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뭐를 할까 미술 선생님이랑 같이 고민을 하다가 책을 이제 온라인 수업 시간에는 책을 읽고 와서 그림을 그리는 이런 수행평가를 했는데 그냥 일반 그림이 아니고 독서 조감도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감상화랑은 다른 거예요. 책의 내용을 한 장으로 내려다볼 수 있게 조감도, 말 그대로 조감도여서 한 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이것도 학생들이 자기 진로 관심사와 좀 더 연관된 미술, 뭐 디자인 계열이라던가 영화라던가 조금 뭐 수학 쪽이 꿈이지만 뭐 미술을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미술관에 온 수학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조감도를 표현하는 그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는 사실 이런 식으로 다 한 장으로 책이 정리가 되긴 하는데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들보다는 이과 친구들이 결과물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게 이과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미적으로 이제 꾸미는 거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정리 분석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서 그런지 이과 친구들의 조감도가 훨씬 더 깔끔하고 진짜 미술 전공하는 디자인 전공하는 친구들은 예쁘고 약간 이렇게 이것도 결과물을 보는 재미가 있던 그런 수행평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중국 문화 협력 수업인데요. 이 선생님은 저랑 5년 정도 수행평가, 24년 같이 하시고 작년에 다른 학교로 가셨는데 가시면서 첫 번째 조건이 그 학교에 사서교사가 있는지 그리고 사서교사가 협력 수업을 같이 해주실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학교를 계속 열심히 찾으시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도서관 협력 수업을 엄청 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강의식 수업으로 하면 만약에 6차시를 하면 6차시 본인이 6시간 내내 설명을 하셨어야 됐던 건데 진짜 도서관에서 그냥 얘를 풀어놓고 이제 뭐 리플렛을 만들거나 뭘 만들게끔 시키셨거든요. 도서관 협력 수업을 아주 현명하게 사용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물도 되게 괜찮았고 협력 과정도 사실 저도 되게 좋았어요. 이게 그냥 제가 저한테만 과제 도서 비치해달라 요청하신 게 아니고 학생들 교과서 책에 개별적으로 녹이기 위해서 중국 만약에 사육사가 꾸민 친구들은 저한테 중국 동물원 관련을 찾아주세요. 뭐 아니면 중국 건축, 중국 아까 예시로 들었던 중국 바리스타 이런 식으로 정말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그런 자료를 구해주시려고 저랑 자료 협력을 되게 오랜 시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협력 그 수업 준비하는 거는 저랑 되게 오래 같이 했지만 수업 시간에는 엄청 본인이 편하셨던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큰 틀은 그냥 중국 문화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주제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수업 결과물은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어떨 때는 석자, 어떨 때는 리플렛 그냥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서관에서 우리 학생들이 책을 보면서 지금 이때는 포스터 만들기였어요. 그래서 포스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결과물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책의 내용이 담겨야 되고 다 자신의 생각이 몇 글자로 담겨야 되고 마음에 드는 구절 뭐 이런 식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소책자는 너무 조그매서 우선 사진에 안 넣고 이거는 리플렛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접으면 이제 진짜 리플렛처럼 이렇게 접히는 그런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게 저희 신화국어 수업인데 저희 수석 선생님이 도서관 협력 수업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먼저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하셨던 거였고요. 이거 2021년부터 같이 했던 건데 2021년에는 그 당시에도 그 온라인이랑 병행을 했던 시절이어서 협력 수업을 하면서 정보 활용 수업을 온라인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어떤 생평가를 하셨냐면 직업인 인터뷰 보고서 쓰기였는데 저자 인터뷰는 실질적으로 많이 했는데 저자가 일반 저자가 아니고 특정 직업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지금 우리 덕수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선생님도 선생님이에요를 쓰신 사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서 선생님이 책을 쓴 경우 아니면 보건 선생님이 책을 쓴 경우 이런 식으로 특정 직업인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선생님이 책을 썼다거나 응급 구조를 희망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쪽 계열의 이제 의사가 책을 썼다거나 물리치료사가 책을 썼다거나 이런 식으로 직업인이 책을 쓴 경우 그 직업인의 책을 읽고 그 작가를 인터뷰하자가 수행평가였고요. 이 당시에는 우리 그 심화국어 선생님이 저희한테 요청해 주신 거는 학생들이 온라인 기간이라 주제 도서를 잘 못 찾을 것 같다. 작가도 잘 못 찾을 것 같고 책 자체를 못 찾을 것 같은데 집에서는 어떻게 찾으면 되고 학교에 와서는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를 1차시로 교육을 해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정보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그 다음에 키워드, 저는 모든 활용 수업 할 때 그 키워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때도 키워드 너희가 어떻게 인터넷에 검색을 할 건지, 뭐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 이렇게 나뉠 수 있다, 이런 거를 또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서가 내가 만약에 직업 사서가 되고 싶어, 그럼 사서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책을 찾을 때는 진로 서가도 있고 우리 일반 서가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책을 찾다 보면 실제로 책 제목에 많이 들어가는 키워드, 아니면 실제로 여기 있는 그 작가가 책을 많이 썼으면 그 작가의 이름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그 직업 키워드를 고를 수 있는 방법, 키워드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를 설명해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바로 학교를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도서관 홈페이지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 우리 학교 거부터 이렇게 직접 보여주면서, 학생들한테는 온라인으로 보여주면서 여기에 검색을 하면 되고, 여기에 이제 총류, 철학 이런 식으로 키워드 나눠져 있으니까 너희가 여기 하나씩 눌러보면 또 된다. 그래서 그 작가를 한번 보고, 작가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도 한번 보고, 그냥 책 쓰는 작가인지 아니면 진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확인하면 된다, 이런 거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책이 없는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면 된다, 이렇게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도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서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보문고도 알려주면서 이 친구들한테도 책 속의 목차 여기서 찾으면 너희가 그냥 간호사라고만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알려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와서 책을 찾을 때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한국시집분리법 뭔지 설명을 했는데, 그냥 이 표가 보여주면 우리 친구들이 사실 잘 안 와닿고 이게 뭔가 싶어서, 우리가 또 마침 직업인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진로 관련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국부 꿈실계라고 제가 이제 2018년에 처음 왔을 때 했던 건데, 학생들 대상으로 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었고, 그때 1위 분야가 1위가 의료 분야였습니다. 그 다음 2위가 교육, 3위가 관광,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왔어서 이거를 이제 12개로 나눠서 12개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책 제목을, 그 책 목록을 추천해 주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거고요. 친구들한테 이거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원하던 진로, 이거 모든 게 다 도서관에 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게 한국식진분류법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거 그대로 이제 여기서 가면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것도 우리 학교에 이 표가 있는 거 보여주면서, 지금 이거는 우리 학교 도서관 거랑 똑같이 안 생겼는데 그 애들한테 보여줄 때는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거 똑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있지 너희가 원하는 거 여기도 있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책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이건 그냥 간단하게, 코로나19는 뭐 어디 어떤 키워드로 하면 500으로 가야 되고 어떤 키워드로 하면 300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도 같은 주제여도 어떤 세부 주제에 따라서는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작가 인터뷰 쓰기라서 책 한 권 다 읽어야 되기는 하지만, 다른 생평가일 때는 발췌만 할 거면 목차색인, 애들이 목차가 뭔지 색인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목차색인 활용하는 법도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포털 검색할 때도 너희가 구글에서 보는 거랑 네이버에서 보는 거랑 달라, 그러면서 어떤 게 다른지 차이점을 또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경제 수업에도 PPT가 있어서 그때 보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학생들한테 정보 어떻게 검색하면 되는지를 초점을 두고 2021년에 시행평가를 했더니 웬걸 우리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작가 섭외하는 것을. 근데 사실은 애들이 책을 찾는 게 다가 아니고 작가를 직접 섭외를 해서 인터뷰하는 게 주 과제였는데, 우선 저는 이제 1차적으로 뭐 책 찾는 방법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책 찾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이제 원격이랑 대면이랑 병행하다 보면서 저는 이제 조금 신경을 끄고 살았더니, 이제 우리 그 수석님께서 나중에 이제 결과물 공유해 주시면서 우리 애들이 너무 힘들어했다고, 이거 작가들이 다 거절을 해서 수행평가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냥 우리 학교 보건선생님이랑 인터뷰하고 그냥 뭐 부모님이랑 인터뷰하고 뭐 그런 애들도 있었대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정보 활용 교육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스스로 해서 올해가 아니죠. 2022년에는
정보 활용 교육 저한테 역시 또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책 찾는 방법에 그치지 않고 작가 섭외 팁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부 다 작가 한 번씩 섭외를 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작가를 이제 저자 강연하면서 여러 번 섭외를 해보니까 사실 저희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거를 중점으로 정보 활용 교육을 했습니다. 먼저 작가를 정하는 방법, 작가 정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책 키워드 어떻게 정하면 되고 우리 도서관에 어디서가 가면은 뭐가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우선 설명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작가 연락처를 어떻게 알면 되는지, 그 다음에 연락처 알고 나서는 어떻게 연락하면 되는지 이제 설명을 올해 추가적으로 더 했습니다. 이제 이거 키워드 어떻게 검색하면 되는지 우리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작년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내용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책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책 날개랑 표제명 서술 상황을 보면 작가에 대한 정보가 다 있다 하는데 우리 애들은 책 날개가 뭔지도 모르고 표제면이 뭔지도 모르고 서지 상황이 뭔지는 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저자의 직업이랑 직장 이메일, SNS 이런 거를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를 직접 보면서 이제 설명을 또 해주었습니다. 이 뭐지 책 날개가 뭔지를 먼저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작가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진동 도서관마을 청소년 자라시대에 근무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공릉 화랑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대요. 대림도서관 사설이에요. 이런 식으로 작가가 근무하고 있는 장소가 나오니까 이 장소에 전화를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도서관 주소가 나오고 도서관 전화번호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조직도가 있어서 이 작가 이름으로 된 직통번호를 바로 알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학교로 전화하면 되는 거 어떻게 전화하면 되는지 교수님들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연구실 전화번호 어떻게 알면 되는지 설명을 했고 여기 작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올려놓기도 하니까 이런 경우는 DM을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작가 정보 직업은 알지만 어디 직장도 안 나와 있고 뭐 SNS도 없고 메일 주소도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 출판사 정보가 있으니까 출판사에 연락을 하면 된다. 그래서 작가님한테 이제 인터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좀 메일 주소를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요청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애들이 또 이렇게 전화해라 하면은 또 전화해서 구구절절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분은 이제 지금 직장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중일 텐데 선생님 저 당국고등학교 뭐 누군데요? 제가 무슨 수행평가를 해야 돼서요. 뭐 선생님을 인터뷰하고 싶은데 구구절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전화로 길게 하지 말고 전화로는 간단하게 전화번호를 너희가 알아서 바로바로 말을 하고 싶더라도 전화로는 그냥 간략하게 너가 누군지 그리고 왜 전화를 했는지 진짜 간략하게만 말하고 메일로 받아서 메일 주소를 받아서 메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해라 라고 해서 전화를 빨리 끊을 수 있도록 친구들한테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일도 애들한테 그냥 보내라고 하면 애들이 제가 작가님께 메일을 드린 이유는 저희 학교 숙제로 작가 뭐 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선생님께 인터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할까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작가님한테 너희가 숙제를 주는 꼴이다. 그럼 작가님이 보시고 네 숙제를 왜 나한테 맡기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또 예시를 또 구구절절히 또 친구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듣고 너무 감명받았다. 그래서 배울 것이 너무 많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옆에 친구한테도 추천을 해줬다. 그래서 작가님이 인터뷰를 해주신다면 제가 그 직업 분야를 이해하고 앞으로 제가 뭐가 되기 위한 그 준비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너가 책을 안 읽은 티를 내지 말고 책을 꼭 읽었음을 어필하고 감명을 받았고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를 어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당히 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게 기본일 줄 알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서 설명을 하다 보면 선생님 이 페이지 다시 보여달래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자세히 안 써있잖아요. 물결이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또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놓겠을까봐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이거를 참고해서 잘 했고 정말
다행히게도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성공률로 작가님들을 섭외를 하기도 했고요. 진짜 물리치료사 어디였죠? 아무튼 물리치료실로 애들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분이 오라고 했대요. 지금 자기가 보여준다고 또. 그래서 애들이 또 찾아가서 그 현장도 보고 그분이 또 치킨도 사주셨대요. 네. 그리고 지금 진짜 유명한 분인데 성함이 기억이 또 안 나는데 제가 사람이 잘 기억을 못하나 봐요. 그 판사님인데 엄청 유명하신 판사님이거든요. 그분인가? 지금 부산에 가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분이 부산으로 가셔가지고 너희가 부산으로 오면 인터뷰해주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자마자 거절이다 이거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부산으로 갔어요. 가서 너희 갔어? 그랬더니 갔대요. 가서 근데 그분이 또 진짜 감사하게도 애들 밥도 챙겨주시고 뭐 선물도 사주시고 또 하셨대요. 진짜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성함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애들도 적극적이었고 그 직업인들도 올해는 다행히도 조금 적극적으로 응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결과물이 되게 괜찮았고 우리 수석 선생님이 엄청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애들이 자기한테 카톡을 보내줬다고 하면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우선 우리 친구들이 2021년에 처음 했던 거는 사실 그때는 코로나가 지금보다 좀 환경이 안 좋을 때여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도 작가를 섭외를 했어도 줌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애들이 직접 찾아간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애들이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무슨 생각이 바뀌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생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평을 하고 우리 그 수석님한테도 엄청 열심히 피드백을 또 해준 거예요. 선생님 저 지금 여기 의사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런 생각과 처음에는 왜 주시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애들이 피드백을 줬다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선생님 이거다 하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또 감동을 받았었던 그래서 애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었었던 생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경제협력 수업인데 이게 지금 제 마지막 차례고요. 네,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우리 학교 이 선생님도 처음 오셨는데 그냥 이덕주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있으신데 덕주 선생님이 전국고 가면은 도서관에 사설이사가 협력 수업을 엄청 열심히 한다. 가서 그냥 같이 하자고 해라 라고 하셔서 정말 그 말만 듣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협력 수업이 뭔지 모르시고 어떤 걸 하시는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설교사가 있대 좋대 라고 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뭐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엄청 같이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하게 된 게 경제뉴스 브리핑하기입니다. 네, 이거는 6사시로 좀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제가 1차시 하고 2차시 애들이 자료조사하고 3차시 동안 발표를 한 거라서 엄청 애들이 자료 찾는데 조금 힘들어 하기는 했습니다. 제 설명하는 시간 빼고 2차시 동안은 또 애들이 자료도 찾으면서 브리핑 자료도 만들고 해야 돼서 이제 나머지 수업하느라고 애들이 발표 전에 막 남아서 수행평가 급하게 도서관에서 하고 가고 그러기도 했던 건데 총 6차시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빅카인즈를 활용을 해서 기사를 좀 찾아보고 그 기사의 내용을 PPT로 요약을 해서 발표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우선은 빅카인즈가 뭔지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하셔서 빅카인즈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주었고요. 우리 그 경제사 선생님께서 본인이 PPT를 너무 사용을 못하는데 애들은 좀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거를 사서 선생님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들은 생각은 내가 애들한테 PPT를 가르쳐줘야 돼?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컴퓨터 시간에 뭐 엑셀이나 한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컴퓨터 선생님의 업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금 정보 시간에는 애들이 한글, 워드 뭐 이런 걸 배우지는 않아요. 애들이 코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코딩을 배우는 애들이 한글을 못 쓰고 PPT를 잘 못 만든다고 경제 선생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이거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거 빅6 거기 그 스킬 중에서도 정보 종합하는 과정에 정보를 탐색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어쨌든 종합을 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합하는 것도 어쨌든 정보 리터러시 능력 중에 하나고, 이거 사설교사가 가르쳐주면 안 가르쳐주면 또 누가 가르쳐주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희가 얻은 정보를 다 모으고 분석하고 정리를 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발표까지 하면 되는지를 제가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이제 주제 키워드 어떻게 정하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제 키워드 어떻게 정하는지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경제 중에서도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경제여서 진로가 녹아들기도 하고 아니면 진로 없이 그냥 진짜 단순 관심사.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 선수가 이번에 다른 팀으로 영입이 되는데 돈을 엄청 많이 받아서 간대요. 그거를 경제로 쓰겠다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냥 관심사 아니면 직업 관련 자신이 관심 있는 경제 기사를 찾을 수 있도록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때는 검색 연산자 교육도 같이 했었습니다. 이게 경제를 검색을 할 때 이때 한참 그 서울 버스 파업할 때여가지고 버스 파업에 대한 기사를 검색을 할 때 뭐 지역을 서울을 추가한다던가 경기를 추가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결과량이 달라져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연산자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 학생들이 또 이해를 못하니까 실제로 수업에서는 이 창은 그냥 짧게만 보여주고 제가 이제 키워드 조합해 가면서 여기서 더하기를 하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가 늘어났지, 빼기를 하니까 이렇게 검색 결과가 제외됐다고 나오네. 이런 식으로 너희가 결과를 늘리거나 줄여가면서 정보를 보면 된다 라는 거를 친구들에게 설명을 했고, 구글이랑 네이버랑 유튜브 뭐가 다른지, 너희는 실제로 뭘 제일 많이 쓰고 있느냐 물어보고 이렇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그때 또 대선 이제 또 시즌이었어서 대통령 선거라는 키워드를 구글에도 검색해보고 네이버에도 검색해보고 유튜브에도 검색을 해보면서 결과가 뭐가 다른지, 유튜브는 뭐부터 보여주는지, 네이버는 뭐부터 보여주고 구글은 뭐부터 보여주는지를 보면서 친구들한테 너가 이런 수행평가를 할 때는 네이버를 먼저 보면 좋겠지, 이런 수행평가 할 때는 구글을 먼저 보면 좋겠지, 이런 거를 알려주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때 대선 같은 경우는 대선이나 나라 정보 같은 거를 친구들이랑 예시로 들어서 했을 때 한눈에 빠르게 그냥 딱 요약 정리되어 있어서 보는 거는 네이버가 가장 편했고요. 그리고 뉴스 결과를 보려면 네이버가 좀 편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요약 정리보다는 그냥 구글이 요새는 가장 제일 위에 여러 그 페이지 보여주기 전에 내가 대통령 선거일이 몇 월 며칠이냐고 그 검색을 했을 때 몇 월 며칠인지부터 붉은 글씨로 그거 다 딱 주거든요. 네이버는 대통령 선거를 검색을 하면 뭐 어디에서 투표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후보가 누구 있는지 구구절절 이렇게 요약보를 주면 구글은 대통령 선거 하면 대통령 선거일만 딱 그 볼드 처리돼서 붉은 글씨로 처리가 돼서 답부터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요약 정리 보기 좋은 거 아니면은 그냥 딱 답부터 찾을 때, 그리고 네이버가 기사가 먼저 나왔었고 뭐 구글로 보면은 기사보다는 일반 페이지, 홈페이지 이런 게 먼저 나오고 뭐 이런 거의 차이를 친구들이랑 보여주면서 너희가 어떤 수행평가를 할 때 뭐부터 검색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미지 검색할 때는 뭐 구글 하면 더 다양한 자료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유튜브 검색하면은 뭐는 유튜브로 검색을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거 이제 차이점 친구들이랑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빅파인즈 선생님께서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빅파인즈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줬고, 어떤 사이트인지, 그 다음에 뉴스 빅데이터 이게 분석하는 시스템인데 너희가 여기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이제 언론사별로, 주제별로, 지역별로, 기관별로 기능 검색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크랩이 가능하다. 이런 거 친구들한테 제가 로그인하면서 스크랩한 거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스크랩만 가능한 게 아니고 그 관계도 분석을 통해서 너희가 여기 결과를 월드 클라우드나 그래프 등으로 만들 수 있어서 너희가 손쉽게 그 좀 시각적인 자료를 이 빅파인즈 통해서 만들 수 있고, 이거를 브리핑 할 거니까 그때 브리핑 자료로 참고하면 되게 있어 보인다. 이런 것을 제가 직접 사이트 가서 설명해 주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PT랑 미리 캠퍼스 제작하는 것도 알려줬는데, 요새 사실 미리 캔버스가 템플릿도 훨씬 다양하고 쓰기 편해서 미리 캔버스랑 PPT랑 두 개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PPT만 하려고 했지만 PPT를 안 하기에 애들이 미리 캔버스를 많이 쓴다고 해서 PPT를 안 하기에는 또 이 친구들이 그럼 대학교 가서 PPT도 못 배우고 갈 것 같아서 PPT랑 미리 캔버스 둘 다 했고요. 실제로 학생들 반응은 PPT가 진짜 PPT 할 때는 애들이 더 열심히 보더라고요. 미리 캔버스는 사실 간단하고 진짜 그냥 정해진 템플릿, 정해진 색깔, 정해진 글꼴체가 내용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보는 것 같았는데 PPT 설명할 때는 진짜 막 사진 찍는 친구들도 있었고 특히 제가 애들이 엄청 신기했던 거는 이미지 배경 뒤에 날리는 거 아시죠, 선생님? 그 이미지가 있으면 배경이 만약에 노란색인데 내가 흰색 배경의 PPT 템플릿을 사용하고 싶으면 노란색 배경을 지워야 되잖아요. 그럼 노란색을 투명으로 날리는 방법 이런 거는 애들이 진짜 신기해하고 뭐 도형 안에다가 사진 넣는 거 이런 거를 엄청 신기해하면서 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이 PPT를 이렇게 몰랐나 조금 안타깝다가도 나라도 설명해서 다행이다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PPT 주로 설명했던 게 템플릿 무슨 사이즈 고르는 거랑 그 다음에 그림표 영상 어떻게 초과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저작권 엄청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어필했고요.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는 픽사베이를 바탕으로 거기서 이제 정보를 바로 자동으로 불러오는 거랑 상관이 없는데 PPT로 할 때는 우리가 일일이 그림을 저장을 해야 돼서 너희가 반드시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픽사베이 같이 또 들어가서 보면서 여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이런 것만 써야 합니다. 이런 거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수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텍스트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미리 캔버스는 기본 글씨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 와서 이거는 지금 제가 PPT로 작업한 거라 괜찮지만 앞에 있는 것들은 미리 캔버스로 만든 거라 선생님들께서도 글씨 보기 너무 작고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텍스트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우선 크기가 커야 되는 거랑 글씨체 어떤 게 깔끔한지 그리고 그림 위에 텍스트를 놓고 싶을 때는 어떻게 음영 처리를 하면 좋은지 그런 거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고 발표할 때 애니메이션 효과 넣으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너희가 좀 더 시각적으로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선생님들께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학생들한테는 PPT 열어놓고 같이 만들면서 이제 그런 수업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